역사를 남긴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 또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삼국사기 뭐 이런 것만 얼핏 들어도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이 기록을 철저히 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빠른 세상,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잃어버리고 또 흘려버리고만 이 소중한 유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담고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명불허전에서는 미술 자료 연구가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 아트 아카이브 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달진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요즘도 바쁘시죠? 예, 이번에 우리 박물관 네네. 소장품을 모아서 만드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라는 이 책이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김영고 선생님이라고요. 그 세종대학교 교수였던 분인데 1922년에서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에 대한 작품하고 아카이브를 가지고 지금 김영고 선생님 전시 오프닝을 해서 4월 달까지 그 전시가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준비를 다 직접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요. 12월 12일 날 오프닝을 해서 전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럼 새로 만드신 거예요? 네. 어디 좀 잘 보여주세요. 네네. 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네. 이 책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60여 점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작품을 소개를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한 그 아카이브 목록이죠. 예를 들어서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연구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중섭 하면 이중섭에 대한 팜플렛, 리플렛을 뭐를 가지고 있고 또 이중섭에 대한 그동안에 나와 있던 단행본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중섭이가 그동안에 기사에 나왔던 거 일간지 신문에 나왔던 기사에 대한 색인 미술 잡지에 나온 기사 색인 또 이중섭에 대한 어떤 친필 편지라든지 이런 기타 아카이브를 항목별로 정리돼서 정말 이제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에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이거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오면 이거에 대한 실물 자료를 보는 거니까 연구자들은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가이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미 그 수집하셨던 것들을 목록화. 이제 딱 요약 정리해서 책으로 딱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실물 그 소장된 자료들은 다 이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1차 작업이고요. 네, 앞으로 이어서 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는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 야, 참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겠네요,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어떤 곳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김달진 미술연구소는
최신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미술 잡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네. 달진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미술 사이트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진닷컴은 미술 정보 포털이고요. 달진 뮤지엄, 그럼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또 달진북닷컴은 중고 미술 책을 파는 사이트고, 네네. 또 아카이브 케어는 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4개씩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또 각 일간지에 나온 기사가 저희 달진닷컴에 들어가면 헤드라인이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 오면 쉽게 오늘의 미술계의 기사, 문화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다 걸어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에 김달진 미술연구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연구해서 전시를 해놓은 이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 제공과 우리나라의 미술 역사를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2가지 커다란 축으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미술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전시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시를 1년에 이제 그 자료박물관에서 2-3가지의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전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의 역사를 자료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었죠. 그래서 1957년도 우리나라의 추상미술 앵포르멜 비정형회화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그 2000년대까지 총 정리해서 작품과 그 당시의 자료, 그 당시의 도록 팸플렛, 미술 기사 네.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를 했고요. 또 2017년 작년에 이제 메인 전시는 20세기 한국화의 역사전에서 우리가 요새 한국화가 굉장히 미술 시장에서 침체되어 있고 또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한국화가 이게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게 쇠퇴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화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역사적으로 다시 추스려서 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그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전시가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 네. 우리나라의 이제 해방 후에 미술평론이 자리 잡아서 쭉 해왔던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네. 그냥 조금 더 있다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한국화가 침체돼 있다. 네. 무슨 원인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이제 생각할 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요자층에서는 우리가 옛날보다 이 아파트 문화 이런 네. 것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국화 소위 얘기하는 청전 이상범, 소정 병간식 이 6대가들의 작품이 그 집의 어떤 하나의 이 소중한 이런 자산의 가치로서 이렇게 집에 걸려져 있었는데 이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약간 그 벽면에 이런 한국화보다는 우리가 얘기한 추상, 미니멀한 그림 네, 이런 네. 것들이 아파트 주위 환경에 맞아지니까 그림의 수요가 이 한국화보다는 서양으로 넘어갔고요. 네, 네. 또 요새는 우리가 다 크로스오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네. 한국화가 이 지, 필, 묵 이걸 가지고 그렸던 건데 지금은 이런 전통적인 재료를 쓰지 않고 아크릴, 서양의 재료를 갖다 쓰니까 우리 고유적으로 내려왔던 한국화의 이런 재료 같은 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네, 네. 한국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우리의 고유의 전통 미술인 한국화가 자꾸 침체. 예, 이제 이렇게 쇠퇴기로 들어선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좀 이 저평가돼 있습니까? 그림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값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다, 뭐 나는 어렵다. 이제 제가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살면서 들어온 얘기가 그런 건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미술
값이라는 거, 미술 가격이라는 건 저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술품이라는 건 세상에 한 점밖에 없는 오리지널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리지널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복사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억 단위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하면은 외국의 저명한 작가들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림값이 높은 건 아니고요. 네네. 또 상대적으로 요새 뭐 몇십만 원짜리 판화도 있고 또 그 젊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제 높은 가격만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뭐 미술품이 비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어떤 속성이 좀 비싸고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림 감상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렵죠. 또 네, 그림에 진짜 대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평가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그런다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작가의 명성이라고 할까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림을 좋아한다는 거는 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할 수 있고 멀어지니까요. 사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내가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위안을 받고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나한테 어떤 평안함을 주는 이런 그림이 그 소장가들한테는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원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아까 말씀대로 명성에 의해서 저 작가 그림값이 높아. 그게 나한테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경우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작가의 네. 생각이라든지 예. 살아온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거를 다 이해하면서 그림을 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근데 하여간 우리 김달증 관장님, 그러니까 이전에 네. 말하자면 태어나기 이전 분들 네. 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네. 모으고 소장하고 하게 된 게. 그러면 그 전 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 자료를 어떻게 그 직접 다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모으지만 그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제 그 시점을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 미술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죠. 아.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 조선시대 말기.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도록, 팸플렛, 리플렛, 포스터, 네. 어떤 경우 입장권, 초대권 한 장 어허, 이런 네. 것까지를 다 모으고 또 그거하고 관련된 그 당시에 신문의 보도 기사 이런 걸 총망라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연구 보존하고 또 필요한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어떻게 해요? 누구 아닌가 직접 우리 김달진 선생이 뭐 그 모든 걸 다 가보시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70년대에는 제가 이제 인사동이라든지 동숭동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의 화랑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는 거를 직접 제가 이제 정말 발로 뛰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했죠. 그래서 제 별명이 뭐 금요일의 사나이 이렇게 이제 통칭이 됐었던 것이 네. 매주 금요일 날만 되면 지금이야 이게 백팩이 있지만 그 당시 네. 백팩이 없었었잖아요. 쇼핑백 양쪽에 들고 그 자료 하나하나를 수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았던 거죠. 이렇게 모으다가 지금은 이제 뭐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전시를 제가 직접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네. 또 저도 다른 외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가 열리게 되면 상대편에서부터 어떤 팸플렛이나 전시 도록들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꼭 봐야 될 전시는 시간을 쪼개서 가서 전시를 보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들의 그냥 김달진 미술 연구소 박물관에 대한 위상이 있으니까 새로 나온 미술 서적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이제는 좀 거죠. 제공을 해주는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발로 네. 뛰면서. 어유. 근데 처음에 이제 네. 벌써 그 70년대부터 예.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럼 벌써 좀 40년, 50년 네. 그렇게 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처음에는 쇼핑백 2개로 이렇게 수집이 가능했지만 이제 물론 요즘은 보내주시겠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서 네. 엄청난 양의 이제 자료가 네.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맨날 이렇게 안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뭐 지나간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네. 굉장히 뭐 많은 사연이 있었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진 거는 올해가 10년이에요. 네네. 박물관 이전에는 뭐 저희가 이제 젊은 시절이죠. 이렇게 어느 집에 새 들어서 사는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층 집 마루 위에 쌓아놓으니까 마루가 휘고 그 당시에 성수대교 네네네. 저 아파트가 무너졌었잖아요. 예. 삼풍 아파트. 삼풍, 예. 그래도 어느 날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지금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마루 2층에다 쌓아놔서 이게 휘고 어허. 지금 삼풍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저렇게 되는데 이 집을 빼달라고 어허. 우리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주인장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이 쌓여 너무 있다고.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앞집에 그 지하에 뭐를 얻어가지고 일부를 글로 옮겼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뭐 습하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지하니까. 예, 많이 버린 적이 있고 그게 심해가지고 저희 안방에다가도 그 사과 박스를 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펴놓고 거기서 애들이 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컸는데 네. 걔네들이 추억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그 매트리스 위에서 잤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온통 집안에 그냥 이 박스 자료가 뭐 안방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런 또 어려운 시절을 많이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몰랐죠. 네. 그렇게 자료를 모아갖고 그냥 바리바리 쌓아놓고 있는 거를 밖에 있는 미술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몰랐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무겁게 인사동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써나랑의 이제 김창식 사장님이라고 이런 네네. 분들이 저를 보면 왜 이렇게 팔 빠지게 그걸 무거운데 들고 다니느냐고 그거 갖다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프로그램, 포스터, 티켓 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갖다가 쌓아놨으면 이게 이제 뭐 무의미한 일이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해서 연표를 만든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 자료를 재가공해서 제2의 어떤 이렇게 창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글을 외부에 뭐 이 개간미술, 월간미술, 가나트 이런 잡지에 기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열심히 기고하시고 글 쓰고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1985년도인데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유명하시지만 그 전 문화재 청장 네. 유용준 청장님이 그 당시는 뭐 그냥 그 네. 기자로서 네, 네. 그 써나랑 선미술의 그 잡지 편집장에서 써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저한테 글을 하나 써보라. 그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썼었던 것이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그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쓰셨네. 네. 85년도에. 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작가들이 쓰고 있는 어떤 양력, 학력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오류, 어떤 왜곡, 네. 또 작가들이 쓰고 있는 전시의 경력에서 나오는 전시의 명칭에 대한 이런 거. 또 한 작가에 대한 연보, 그 사람 출생 연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제별로 미술계에 대한 연표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하나하나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일간지라든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인용 보도가 일어나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고 오기가 되고 이게 또 그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제가 증거를 가지고 들여대면서 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미술 평론가라든지 미술사가가 안 했던 영역 이거를 제가 하면서 김달진이가 하는 일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김달진에 대한 집중, 그 사람에 대해 쓰고 있는 이런 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돼 나갔던 거죠. 알려지게 된 거네요. 그게. 네. 그럼 관람객은 속고 있다. 이걸로 세상에 이제 딱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작가들에 대한 거를 세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록해 놓으면 네.
꼭 좋은 소리만 듣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누구 싫어하는 분도 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그래서 뭐 에피소드로. 지나간 얘기긴 한데 네. 우리 뭐 신정아 사건 다 아시잖아요. 네, 신정아 네, 네. 뭐 그때 그 학력 위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였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잘못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죠. 아, 네. 일간지 기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달진 소장님은 너무 편집광적이지 않느냐. 왜 남의 잘못된 것만 이렇게 캐내는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눈에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그렇지. 오류를 잘못된 잡지 건 바로 잡아야 않으면 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그런 거는 절대적인 그 증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증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걸 잡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약간은 그런 거 거부라고 할까? 네. 김달진이 좀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점점 그거에 대한 진실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미쳐야만 아마 그 일의 어떤 정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달진 이 관장님의 그 미쳤던 그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이경성 관장과의 만남 이렇게 제목이 나왔네요. 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자료 수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꿈이 이런 일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 수집을 많이 했다. 이런 걸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미술 평론가라든지 네. 큰 뭐 화랑이라든지 이런 쪽의 미술계 그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가리방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네네. 철필로 서가지고 등산한 거. 등산하던 거. 예, 그런 거는 밀어서까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1세대 미술 평론가인 뭐 이경성 선생님, 뭐 오광수, 이일, 이구열 막 이런 미술 평론가들한테도 이 편지를 보내고 또 일간지 어떤 뭐 미술 기자한테도 보내고 뭐 현대화랑이라든지 이런 화랑 쪽에도 내가 이런 자료 수집가인데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이런 식의 막 편지를 막 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다 거절을 당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이경성 관장님이랑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평론가 1호시죠.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계시고 홍익대학교 이제 박물관장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경성 관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이제 2번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어느 날 이경성 관장 현대미술관 관장 하실 때 만나신 아니죠. 겁니까? 제가 그 이전이죠. 홍익대학교 박물관 관장이시. 이경성 관장님은 81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편지를 여러 번 내니까 이경성 관장님이 그 당시 홍익대학 교수였었고 홍익대 박물관장인데 오너라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박물관을 갔어요. 저는 뭐 홍대하고는 뭐 2년도 멀지만. 근데 이제 커다란 이런 보자기에다가 지금까지 수집해왔던 그 서양 미술 전집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전집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에서부터 뭐 이 바로코, 로코코, 인상파, 야스파 서양 미술 전집을 만들어 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제 이경성 관장님을 만났었었죠. 그게 고등학생 때입니까? 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이야 대단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막 너무 많이 떨렸죠. 네네. 교수님을 저기서 뵀는데 이제 거기 가서 큰 절을 하고 교수님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경성 관장님도 그냥
얘가 뭐 하찮은 뭐 스크랩북 몇 권 가지고 올지 알았는데 이거 10권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서양 미술을 막 정말 미술사적으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아주 여기에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이제 관장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관장님이 대단하다. 너 어떻게 네가 뭐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코, 로코코 이런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시대별로 유파별로 정리해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영환이라는 선생님이 쓴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양이라든지 그 어떤 정리에 된 걸 보고서 이 고등학생인데 얘가 보통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좋은 일이야, 뭐 잘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경성 관장님이 이제 저를 기억을 해줬었던 어떤 동기가 됐고요. 그 후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78년에서 이제 88년 이렇게 월간 전시계라는 또 제가 잡지사에 근무를 있고.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국립극장하고 국립국악원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동안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문화기관의 기관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81년도쯤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기관장이 돼야 된다. 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경성 관장님이 미술인 최초의 미술평론가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럼 그때 같이 일을 또 하신 거네요? 아니 근데 오셔가지고 네. 저는 청주에 있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경성 관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 관장으로 오시게 됐다고 해서 이제 제가 편지를 냈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했고, 그래 제가 올라가서 뵀는데 또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청소부라도 좋으니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제가 그 의사 이런 걸 피력을 했고 또 관장님이 그 당시 또 제가 전시계에서 근무하면서 해왔던 자료 정리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부러 임시직 일용 자급이에요. 하루 이제 4,500원씩 받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임시직 직원으로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를 시작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제가 있기까지 이경성 관장님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제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꿈 이런 거를 키워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뭐 은인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멘토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서울 아트 가이드 창간. 네. 2002년이면 약 15년 전? 17년 전. 네. 이제, 아니, 16년 전, 이제는. 네, 18년 전이 네. 16년. 그러니까 아트 가이드라는 게 어떤. 예. 예. 제가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만두고요. 이제 외부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부에 이제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플러스 됐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월간 미술이나 간아트에 이제 글을 많이 써서 네네. 제가 해왔던 일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알려졌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가나화랑 네네. 서울 옥션의 이호재 회장 네네.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15년을 그만두고 가나에 왔었었죠. 가나에 와서 이제 5년 10개월을 근무를 하고 또 이제 가나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달진이라는 제 이름을 걸고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하고 직원 하나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네. 이제 제가 이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이 잡지를 창간을 했었어요. 아, 요거 잡지입니까, 지금? 지금은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잡지가 됐었지만요. 이건 요새 거고. 네, 이게 그럼 이게 창간호. 처음 네, 만든 잡지예요? 창간호, 예. 이게 사실은 이걸 잡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네. 이게 그래도 공식적인 정기 간행물로 서울시에 등록이 된 정기 간행물이에요. 이걸 시작을 해서 이 12쪽짜리 접지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16년 만에 이렇게 이제 커다란 잡지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이게 2002년도에 창간호. 1호로 처음 만들어진 창간호 서울 아트 가이드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경성 칼럼, 예. 20세기의 베스트 10. 그러니까 이경성 이경성 관장님이 관장님이 여기 글을 써주신 써주면서 거야? 이런 잡지에 힘을 실어주신 거죠. 최고의 미술 평론가가. 여기 사진도 이거는 재밌는 이건 거 다른 봐요. 거고요. 예. 이경성 관장님하고 네. 김한기하고 같이 찍었던 이한점의 자료예요. 이 김한기 화백이 네. 어떤 분이 이쪽에 이경성 안경 관장님? 끄신 분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김한기 선생님을 사실은 이게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경성 관장님은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네. 이경성 관장님도 키가 크시고 훤칠하고 인물이 정말 미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한기 선생님이 같이 섰는데 더 김한기 크네요. 선생님이 더 크고 그러니까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기 선생님이 외모에서도 굉장히 충출하셨던 분이고요. 어떤 분의 그 에세이를 보면 육척거구라 이런 말을 썼을 정도로 이분도 인물로서도 김한기 선생님이 아하. 대단했었던 60년대의 그 사진 이 한 장이 또 이렇게 우리가 아카이브가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한점의 자료라고 해서 그 두 분의 사진을 가지고 사연을 약간 소개했었던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옷 입은 패션부터 뭐 이런 거 한눈에 다 그 당시 그냥 그대로 네. 보이네요. 그래서 그게 아카이브 그 힘이죠. 또 뭐 날씨로 보는 명화도 있고 이숙진 수상기념 뭐 가이드니까 그야말로 네. 이제 이때는 그 여러 가지 이 전시 안내 뭐 이런 네. 것도 다 있는 거죠. 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인사동, 네. 뭐 사간동, 뭐 평창동 이렇게 에리아 구역별로 해가지고 아하. 그 지도를 펴가지고 거기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한 달간의 전시 일정을 제공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서울아트가이드의 그러네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고미술품 전문 갤러리, 네, 그런 거는 각종 고미술품 정기 테마 기획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안내하시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 나온 미술 서적. 서적. 예. 그리고 내 뒤로 돌아보면은 어떤 콘텐츠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겨울에 가볼 만한 전시에 또 그 한 달 동안의 어떤 미술 미술 역사 소사. 속에 오늘 네, 역사 속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이런 거를 직접 어떻게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뭐 잡지는 지금까지도 제가 뭐 기획하고 제가 뭐 편집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요거 아주 작은 거지만 네. 들을 건 다 들어 있는 거네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됐었던 거는요. 이게 전시를 하게 되면 이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작가들이 자기 팸플렛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어야 1000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잡지나 일간지에 기사화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서 자기의 스승, 선배, 동료들한테 발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가 잡지, 뭐 A 잡지, B 잡지, C 잡지가 있는데 그 유가 잡지에는 광고비가 좀 높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약간 틈새 시장. 저는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낮은 가격에 광고비를 받아서 여기에다 이제 홍보를 시작을 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처음에 10,000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만부를 찍은 겁니까 그럼? 처음에요. 처음에.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 손에 잡히게 되고 이것들이 되니까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네. 좀 속도 상하고 좀 그랬었어요. 우리가 또 영업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미술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있는데 영업을 하려니까 너무 그냥 좀 쓸쓸하다고 할까? 약간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지. 열심히 사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화랑미술관 아는 작가의 전시 정보가 미리 들어오잖아요. 네.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잡지 만들었는데 광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김달진이 해왔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필요 또 어떻게 보면 도와야 되겠다는 약간 동정심 네, 이런 네. 것들이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한 4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너무나 미술계에 인식이 된 거죠. 어느 화랑에 가도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것들이 사람들 손에 집어가지고 누구든지 들고 가게 되고 그렇죠. 이게 점점 늘어나서 부수가 2만 부에서 3만 부까지 발행이 되니까 이거는
전국의 모든 미술관 화랑에 그렇지. 쌓여져 있어 집어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1000부 만들어서 팜플렛 발송한 것보다 여기에 광고가 실려져서 3만 부에 배포가 되고 그게 또 잡지니까 역사적으로 남게 그래서 되고 남고. 그래서 그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 먹히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지금까지 연구소의 재원이기도 하고 또 이것 자체가 아까 보셨었지만 단순히 이것이 이런 광고가 아니라 이건 포스터이지만 그 사람들의 전시에 대한 정보가 여기 가장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외국에 6나라의 통신원을 둬가지고 외국의 중요한 전시들이 매월 소개가 되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에 나와 있는 미술책, 미술 서적이 뭔가 이런 거를 지금 또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미술 정보의 그렇죠, 그러네. 보고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지금 일간지에 나온 미술 기사에서 중요한 기사를 다시 목록화해서 다른 매체 보기를 해서 일반인들이 신문에서 볼수 놓쳤던 있도록. 기사를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여기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한국 미술계의 과제, 네네. 한국 미술계 현장의 상황을 미술 평론가나 미술 큐레이터를 통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미술계 현안 이슈를 제공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정말 이거는 미술계의 어떤 보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게 이와 비슷한 다른 잡지들도 있습니까? 아니 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시는데요. 저희가 이 잡지가 네. 하니까 똑같은 판형에 똑같은 편집 형식에 이런 것들이 여러 종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그래서 이후에 똑같은. 그래서 제가 그 편집권, 저작권에 대한 것도 있는데 네.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약도를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을 하느냐고 약간 항의라고 하이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얘기는 그거 상대방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가 안 되어 있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놓고 차별화하자. 콘텐츠가 질이 좋으면 그렇지. 독자를 알아본다 해가지고 이거에 유사한 것이 대여섯 종이 생겨서 그중에 몇 개는 없어지고 지금도 몇 개는 있고 판형을 그대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광주 아트 가이드, 대전 아트 가이드 그런 데서 그 상호를 그 제호를 써서 만들고 있어서 네, 정말 또 미술계의 커다란 역할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더 많은 자유 확보 네. 또는 더 많은 그 다른 잡지로 네. 발전할 수 있는 또 큰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08년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개관. 2008년도에 개관하셨어요? 네.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김달진 미술연구소에 미술 자료실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열람은 허용이 됐었지만 네네. 이걸 조금 더 이제 공적 기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처음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었죠. 우리가 박물관 하면 이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크기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자가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기념관 이런 작은 박물관에도 네. 특화된 소장품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활성화되어 많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주위에 뭐 우리 뭐 박물관계의 가장 어른이시죠. 뭐 김정규 회장님이라든지 네네네. 저희 해왔던 일을 보신 분들이 그걸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1종, 2종이 있고요. 1종, 2종에 대한 큰 차이는 2종은 1종보다 어떤 크기에서 작은 거죠. 그래서 등록된 소장품이 뭐 60점 이상이라든지 네네. 전시장 면적이 뭐 25평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부설 뭐 자료실을 갖춰야 된다든지 한 명 이상의 큐레이터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이제 박물관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것이 이제 공간에 대한 것이 부족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하고 그 자료실을 같이 있었던 건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07년에 이제 그 경복궁역에 국민대학교 총동문회관 지하 건물에서 박물관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법적인 요소로 충족을 시킬 수 없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같이 있었던 연구소를 분리시켜서 아. 건너편으로 이전을 보내고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법적인 여건을 전시랑 맞추기 위해서. 맞춰서 해서 이거 등록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이었던 미술 자료실이 더 공적인 사회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개관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개관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저희가 열악했었습니다. 그 지하였기 때문에 한쪽에 사실 이렇게 물이 셀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밑에 걸 갖다 놓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이렇게 개관하면서 이게 또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달진이라는 소년이 네. 이렇게 소년 때부터 모았던 것이 하나의 꿈이 이루어져서 박물관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동참해주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비영리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후원을 해줬을 때 연말 정산 때 후원금 처리라든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공적 기관이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개관이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까요? 전환점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게 벌써 지금 2008년이니까 이제 10년 차 10년이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왔던 그 네네. 중요한 전시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의 역사를 정리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런 단행본으로 만들어지고 확산시켜왔던 네. 거죠. 개관 10년인데 2008년도에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저희들이 자료실에서 역할을 하던 것보다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커졌고요. 또 저도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박물관 쪽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뭐 제가 한국박물관협회 감사가 됐고요. 또 서울특별시 박물관협의회 이사가 됐고요. 네, 네. 또 종로구에는 워낙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사립박물관이 2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종로구 사립박물관 협의회 회장까지 네. 되고 우리 결국은 이제 박물관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박물관 쪽에서 어떤 중추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거를 맡게 되고 또 얘기했던 그런 걸 가지고 더 많은 거를 해서 전시 만들고 단행본 만들어가면서 이제 확장하면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미술계 역할을 네, 해주고 있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취미로 본인의 관심사가 많아서 많은 걸 수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는 뭐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돈을 많이 벌 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모았는데 네.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수입이 없어지면서 모아놓은 수집품이 이거를 관리 그다음에 유지하는 거가 힘들어진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이제 그 관장들의 뭐 컨퍼런스도 있고 또 그런 모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면 모든 지금 관장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을 해서 박물관까지 만들어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이런 거는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고 후에 재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의 사립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것들이 몇몇을 빼놓고서는 거기에 입장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전기료에도 못 미치는 입장 수입을 가지고 네,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 뭐 큐레이터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나이 드신 관장님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내 이후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그렇지, 대한 그런 그렇지. 고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풍부한 관장님들은 걱정이 덜하지만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받지를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짐이니까. 봐왔고 이 짐이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놨던 걸 쉽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많은 관장님들이 이렇게 그런 고민에 쌓여 있고 또 저도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이런 거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더러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좋아서 박물관까지 미술관까지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재원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이거는 하시지 하지 마라. 마십시오. 어.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본인 후에 이렇게 끊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국가적인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이 무료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립에 대한 어떤 결정타를 던진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국립이나 사립이나 이러한 대한 구별이 쉽지도 않을 없으니까. 뿐더러 아니 그 좋은 박물관에 가서 그 좋은 유물을 보면서도 무료인데 여기 와서 보면은 그런 데보다 규모라든지 소장품이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돈을 내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몇천 원이라도 그 돈을 내지 않고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들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결정타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는 없지만 뭐 외국에서도 그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좋은 것을 가서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뿐이 아니라 많은 관장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미술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미술이라는 게 없다 이 세상에. 그러면 근데 일반인들이 미술이 뭐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네.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때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술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추상화라든지 이런 그림을 보면 정말 그 화면 위에 아무런 형상이 없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감동이라든지 감흥을 받을 수 없어 내가 미술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전혀 사전 지식 없더라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음악의 우울함이라든지 경쾌함 이런 걸 느끼듯이 그림에서 어떤 경우 그걸 형상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른 쉽게 감흥이 안 오고 감동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추상화에 대한 국한된 얘기이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 우리가 옷을 하나 그리고 고른다는 것도 이것도 다 디자인이라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오늘 있는데 어떤 넥타이 색깔을 내야 될까? 네. 내가 구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구두를 할까? 또 길에 나가면 많은 자동차, 건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술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가까이 일상생활 생활 속에 속에 모든 있다. 것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자꾸 느끼면 되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을 결국 합니다. 삶이 미술이다.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미술이다. 그렇죠. 모든 색깔, 네, 모든 네. 형태 네. 이런 것도 다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오아시스. 없으면 큰일 나는 거네. 네, 그러고 균형을 보니까. 다니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앞으로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네. 네, 정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태도 오셨으니까 뭐 힘든 거 얼마든지 극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올 수 있었던 거는 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고 또 후원자도 많이 네, 생겼잖아요. 도와주고 네. 했기 때문에 또 저는 큰 꿈을 가지고 네, 제가 네. 또 채워야 될 부분, 그 남은 부분을 열심히 채우면서 한국 미술계의 발전, 네, 한국 네. 미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립, 우리의 이런 거를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겨주느냐 이런 거에 매진해서 이렇게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참 저는 뜨거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김달진 선생이 예전에 정말 보따리를 바리바리 들고 수도 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뜨겁게 얘기하던 그 모습이 오늘 또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네요. 정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해치우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참 결국은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18년 그렇게 뜨겁게 열정 있게 또 시작을 계속하시죠.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